이번 주 강의에서는 실제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지도학습을 통해서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선형 분류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간부터는 이 인공지능들을 실제로 학습하는 내용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약간 수학적 그리고 수식적 내용이 다소 많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지도학습 기억하시나요? 잠깐 리뷰를 해보자면은 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학습 목표는 이 문제들의 정답을 모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의 유형과 비슷한 그렇지만 처음 보거나 정답을 모르는 새로운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겠죠. 네, 지도학습의 분석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다룰 예정인데요. 선형 회귀 분석과 선형 분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던 선형 분류 문제부터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기를 학습하는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각 데이터를 나타내는 이름 혹은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클래스 혹은 레이블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이 2차원의 데이터들을 서로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직선으로 이 두 데이터를 나눠주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데이터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형 분류기라고 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이런 2차원 데이터가 아니고 3차원의 데이터라면은 그때의 선형 분류기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평면의 분류기가 되겠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선형 분류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클래스를 서로 구분하기 위한 선, 즉 분류기를 학습하는 것이고 이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어떤 모양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잘 나누는 분류기를 학습하는 게 이 분류 문제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선형 회귀 분석은 어떤 클래스들의 데이터 분포가 또는 모양이 어떤 형태를 따르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의 분포를 안다는 것은 곧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각 데이터의 특징값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아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예시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클래스 1이라는 데이터들은 10명의 사람에게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한 그 값들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은 키고 세로축은 몸무게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실제로 10명의 사람들을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봤더니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이런 특징에 따라 2차원 그래프에 그려보니까 키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몸무게도 증가하는 이 데이터들의 양상,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키와 몸무게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선형 모델, 즉 직선으로 모델링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학습 샘플들이 이 선 주변에 위치한 걸 보면은 학습이 잘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키가 190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몸무게를 우리는 실제로 측정을 해보지 않더라도 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무게는 예측을 해봤더니 85kg이겠구나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가요? 이거 정말 간단한 예시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데이터를 설명하는 선형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왜 우리는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자면은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어떤 골턴이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유전학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부모의 키에 따른 자녀들의 신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파란색 샘플들이 부모님들의 평균 신장이고요. 신장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키의 그룹부터 큰 키까지 총 7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초록색 샘플들은 각 부모들이 낳은 자녀의 신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부모고 그 부모를 통해서 나온 자녀의 신장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어찌됐건 재미있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의 평균 신장의 자녀들의 신장이 비례하는 통계적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골턴이라는 학자가 하나 더 발견한 사실은 부모의 평균 신장이 작은 그룹은, 이게 작은 키들이죠. 작은 그룹은 대체로 자녀들이 부모보다 컸고, 그리고 부모의 평균 신장이 큰 그룹은 대체로 부모보다 작았으며,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게 결국에는 자식들의 키가 부모의 평균 키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영국의 국민 평균 신장으로 회귀, 즉 되돌아가려는 어떤 분석 결과를 보였다라고 이 사람이 논문을 썼고요. 그 논문 제목이 이거거든요. 부모의 신장에 영향을 받지만 각 그룹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키는 그 전체 영국 인구의 전체 평균 신장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어떤 양상을 보였다라는 연구고, 그 연구의 결과에 제목이 리그레션이라는 회귀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 자체를 회귀 분석,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말이 굳혀진 거예요. 다시 말해 그냥 단지 이 기법을 이용해서 이 학자가 낸 논문의 특정 분석에서의 현상이 이러한 회귀하는 특징이 있었고, 워낙에 이 논문과 분석 결과의 파급력이 커서 회귀 분석이라는 말이 붙어버린 거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회귀 분석이 뭔가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를 숙지하시고 혼동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키와 몸무게는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었나요? 키가 커질수록 몸무게도 커졌죠. 우리는 그런 상관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반대로 어떤 특징값이 커질 때 다른 특징값이 작아진다면 그것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을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특징값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뭔가 맞았다, 뭐 있다라는 의미의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이 두 특징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선형 모델로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반면에 상관관계가 있는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의 데이터는 이렇게 선형 모델로 이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 선형 모델을 따르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지 관측하지 않은 수많은 다른 데이터들이 이 선형 모델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사실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주어진 관측 데이터, 즉 학습 데이터죠. 학습 데이터로는 이 선형 모델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것을 가정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교재 11에서 14페이지에 이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내용이 자세히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식적으로 어떻게 상관관계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교재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주어진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선형 회귀 모델을 한번 학습을 해볼까요? 이 교재 15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총 5명의 학습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그래프로 도시화를 시키면은 각각의 샘플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뭐 잘 표현할 수 있는 선형 모델, 즉 직선을 학습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선형성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형 모델로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을 학습을 하려고 한다가 이제 여기까지의 과정이고, 수업을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꼭 저에게 질문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특징들, 즉 키와 몸무게가 되겠죠. 이 데이터들이 이 두 특징 값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했고, 다음으로는 이 선을 우리가 직접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선을 긋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인자값들, 뭐 파라미터라고 하죠, 보통. 어떤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중학교 교육 과정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y는 ax 플러스 b로 정의를 했었죠. 즉, y 몸무게라는 것은 x 키에 대한 1차 함수로 정의가 되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키가 160이면은 여기에 a 값을 곱하고 거기에 b를 더해주면은 그 값이 이 선형 모델이 예측하는 몸무게 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a와 b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a는 이 직선이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즉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 b는 이 직선이 y축에 어디와 접점이 있는지, 즉 y절편을 나타냅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다시 말해 이 선형 모델, 뭐 거창하게 말해서 선형 모델이지만 사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이 선형 모델은 a와 b라는 파라미터로 정의되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이 선형 모델의 파라미터 a와 b를 적절하게 학습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아무렇게나 a랑 b를 학습하면 될까요? 당연히 그 최적의 a, b를 아주 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몇 개 선형 모델의 예시가 있는데, 학습 결과 1은 이 선형 모델이 전혀 이 학습 데이터의 분포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학습 결과 2는 뭔가 선형 모델의 이 양상은 이 데이터들을 조금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습 결과 3처럼 우리가 학습한 선형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잘 표현하도록 A와 B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이 최적의 A와 B라는 파라미터를 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하거나 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방법론이나 그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었던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들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최소 제곱법이라는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 제곱법은 최소 자승법이라고도 불리고 보통 영어로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고요.
이 기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정한 선형 모델이 예측한 예측값과 학습 데이터 간의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기법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오차를 측정하는 수식이겠죠? 예를 들어 키가 165인 여기 있는 이 샘플은 실제로 몸무게가 55kg인데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선형 모델의 예측값은 55가 아니라 여기 선 위에 어느 지점에 찍히겠죠? 그래서 이거를 55kg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모델로는 그거보다 더 큰 값이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오차값이 있죠. 실제 데이터와 모델로 몸무게를 예측한 값 간의 오차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각 샘플들의 모든 오차값들을 다 더하면은 그게 이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 간의 전체 오차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 전체 오류의 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파라미터 A하고 B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림으로 그렸던 오차 값들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가정한 모델이 이렇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실제로 값을 다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표에 미리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샘플의 키가 170이면은 이 모델에 의해서 예측된 값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170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x에다가. 그러면은 a 곱하기 170 플러스 b가 이 모델이 예측하는 예측값 y가 됩니다. 우리는 이 예측값을 y에 바로 표현을 해볼까요? 그리고 첫 번째 샘플이니까 y1의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제 1번 샘플의 몸무게가 65kg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봤을 때 1번 샘플은 65kg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델로 예측한 값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지점인데 이 지점은 170A 플러스 B라는 지점이 되겠고 그 두 지점 간의 차이가 오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1 바 마이너스 실제 1번 샘플의 몸무게 Y1이 되겠죠. 를 빼주면 이 샘플 한 개에 대한 모델의 예측값과 샘플의 오차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 나머지 4개의 샘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다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다 계산이 될 거고 그것을 이제 다 더해주는 이 시그마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오차의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오차값 각각을 우리는 거리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꼭 씌워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 값이 예측값보다 더 크면 이 값은 실제로 화면 한번 지우고 갈게요. 여기 1번 샘플이 65고 1번 샘플에 해당하는 키로 몸무게를 예측했을 때 값이 65보다 작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수식에 의하면은 이 값이 0보다 작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2번도 값이 더 빼면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고 3, 4, 5번은 20, 25, 30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값을 다 더하면 이 음수값과 양수값이 상쇄가 돼버려서 이 오차의 합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공지능에서 오차의 합을 정의할 때는 당연하게도 이 각각의 값에 모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래야 각각의 오차에 대한 페널티를 공정하게 더해주게 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해진 오차의 합은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실 절대값으로 오차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차의 제곱합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뺀 값에 제곱을 씌워주게 되면은 이 각각의 값들은 무조건 0보다 크게 되겠죠. 실수의 제곱값은 무조건 양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체 오차에 대한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오차의 제곱합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5개 샘플에 대한 오차의 값의 합을 적어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는 이 오차 제곱합을 레지듀얼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결국 이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A와 B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A와 B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형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오차 함수를 이렇게 수식화를 해봤는데 이런 비선형의 3차원 그래프가 나와 버렸네요. 네, 수식이 조금 복잡해진다고 겁먹지 말고 하나하나 이해를 해 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 이 오차 제곱의 합이라는 레지듀얼, R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R이라는 함수를 최소화하는 A와 B를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우리는 좀 쉽게 직관적으로 이쯤에 이 R값을 최소화하는 지점이 되겠다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를 들면 A는 한 1 정도 되고 B는 한 마이너스 100 정도 된다. 혹은 10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찝어낼 수가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공면이 있을 때 아무데나 구슬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물을 흘려줬을 때 구슬이 최종적으로 위치하는 곳이나 물이 처음으로 고이는 위치가 이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어떤 최소점이 되겠네요. 사실 직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찾기는 쉽지만 실제 수식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눈짐작으로 최저값을 찾기는 어렵고 수학적인 최적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함수의 최소값 혹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제는 중학교 과정을 조금 더 벗어나서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지식을 좀 되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 혹은 이과였는데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 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함수에서 미분이라는 것은 그 함수의 특정 지점에 해당하는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설계한 5차 제곱합의 함수 꼴이 이런 2차 함수 형태였죠. 그리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형태라고 하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P, Q에 있고 이렇게 생긴 이런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A의 값에 다르기는 하지만 이 A 값이 양수일 경우에는 이러한 최소값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는 보통 이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을 꼭지점 혹은 극점 또는 변곡점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이 2차 함수가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을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소값을 가지는 지점은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 값이 0이잖아요. 여기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값이 변하는 변곡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0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 이 2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가 여기 있죠. 이렇게 미분한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곧 최소값을 가지는 그 지점과 동일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2a 곱하기 괄호치고 x-p는 0이 되기 때문에 즉 x가 p가 되는 지점이 이 식을 0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x가 p가 되는 지점이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나타내는 지점이다 라고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공학수학 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에서 미분에 대해 설명하는 페이지를 좀 가져왔고요. 따로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미분의 원리가 궁금하신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 녹화 강의는 출석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원리 자체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이런 2차 함수가 있죠.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미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미분한 도함수는 2x 플러스 x다 라는 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2차 함수가 가지는 최소값 지점이 마이너스 1, 0인 지점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0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미분법의 어떤 기본 성질들만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이 방법과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 5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A하고 B를 이 미분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볼까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3차원 그래프에서 A와 B를 동시에 미분을 해가지고 요 3차원 공면에서 최저값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수 A에 대해서 정리한 식과 그리고 변수 B에 대해서 정리한 식을 각각 따로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정의해놨던 5차 제곱의 합이 정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있는 5개의 항 중에 첫 번째 항만 가지고 한번 최적화를 해볼까요? 어차피 여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들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 첫 번째 항을 최적화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첫 번째 항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 첫 번째 항을 우리는 R1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R1을 변수 A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 R1을 변수 B에 대한 식으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된 식들이 각각 이렇게 식 1과 식 2가 되는데 이 식들의 모양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2차 함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죠. 아까 2차 함수 어떻게 되어 있었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은 이제 r1이라는 것은 어떤 상수 c1이라고 하죠. c1 곱하기 a의 제곱 그리고 두 번째도 뭔가 상수가 있죠. 플러스 c2 곱하기 a 그리고 나머지 상수들 그리고 c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라서 여기 a, b, c와 여기 있는 a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r1이라는 것도 2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b에 대한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각각의 2차 함수들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면 우리는 최적의 A와 최적의 B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최적화를 아까 어떻게 했죠? 이것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그곳이 곧 최적값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앞서 얘기를 했듯이 변수 A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할 때 우리는 변수 B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변수 A라는 것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미분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편미분이라는 기호 자체가 A라는 변수만 미분을 하고 나머지 값들은 모두 다 상수 취급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B라는 것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는 다 상수여서 다 사라지죠. 그리고 이것도 A는 이제 1로 되고, 그리고 이 A의 제곱은 2A로 미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A에 대해서 이 R1이라는 함수를 편미분한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을 찾으면은 우리는 결국 여기를 찾게 되는 거죠. 어떤 A 값을 찾을 수 있고요. PPT 자료에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은 교재를 참조하시면은 나머지 이 4개의 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을 해서 계산하는 과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R 전체에 대해서 A로 편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식3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과정과 완벽하게 똑같은 과정을 변수 B에 대해 정리한 2차 함수, 여기 있죠. 이것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변수 B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물론 여기도 지금은 R1에 대해서만 정리된 값이고 R2, 3, 4, 5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수식을 우리는 하나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식들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직접 교재의 풀이 과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팔로우업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파라미터 A로 정리된 뭐였죠? R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각각 최적화를 해주었고요. 그 최적화 결과 나온 수식이 다음과 같이 식3과 식4인데 연립방정식의 형태죠. 그래서 이 식4를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식3에 넣으면은 복잡하긴 하지만 값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에 이 항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고, 결국 B는 5분의 1에 이런 값이 되겠잖아요. 그럼 이 B에 대해 정리된 식을 이 식 3으로 3에 있는 B로 넣어서 정리를 하면 A가 뭔지 나오겠죠. 네, 그 과정을 2번 반복하면 A하고 B에 대해서 구하실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실제로 프로그래밍 할 때 그렇게 짜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들을 계산할 때 우리는 행렬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행렬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2바의 2 행렬로 여기를 정리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A와 B가 되고 그 결과의 값들이 이렇게 되죠. 지금 아마 선형대 수학을 같이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 앞이 2바이 2 매트릭스 행렬인데 우리는 이거를 라지 A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리고 이 A와 B는 어떤 특징 값들이니까 그냥 X라는 벡터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X는
A, B가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뭐 B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B는 46875 28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요 연립방정식 식 3과 4를 표현하는 행렬식은 A, X는 B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죠? 이 A와 B 값이 무엇이냐가 궁금하기 때문에 양변에 A에 대한 역행렬이죠. 역함수가 아니라 역행렬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거 역행렬 곱하기 원래 행렬은 단위 행렬이 되죠. i가 되고, 근데 그것은 결국 그냥 없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x는 이런 식으로 a의 역행렬 곱하기 b로 정리를 할 수 있고,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이렇게 행렬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셔야 훨씬 더 간편할 것이다 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지울게요. 여기 썼던 내용들을 다 지우고, 아무튼 뭐 어떤 뭐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구하든 뭐 역행렬을 구해서 구하든 결국 이 두 수식에 대해서 A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책에서 0.977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02.209라는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습한 모델은 이렇게 되겠죠. Y는 0.977x 마이너스 102.209라는 걸 최적화를 통해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샘플이랑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파이썬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이 빨간 점들이 학습 데이터들이고 파란색 선이 우리가 계산해서 구한 그 모델 파라미터를 통해 그린 직선입니다. 어떤가요? 좀 잘 그려진 것 같나요? 아니면은 이 모델이 이 데이터들을 표현하도록 학습이 잘 된 것 같나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판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학습한 이 선형 회귀 모델이 학습한 과정이나 그 결과물이 최선인가 라고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재에서 주었던 예시가.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방법이고 그것들에 대한 오차값들이 이렇게 있었죠. 이 오차값은 단순하게 우리의 모델이 예측한 값과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값을 빼준 것들을 모든 샘플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즉, 요 거리들의 합이 되겠죠. 이 모든 거리들의 합이 될 건데, 사실 이렇게 뭐 오차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정교한 오차값을 정의하도록 이렇게 오른쪽의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 오차값이 이렇게 이 직선과 그리고 샘플 간의 실제 거리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측값 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모델로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근데 기존에는 이제 Y축에 대한 거리만 고려를 했다면은 이제는 X축과 Y축을 모두 다 고려하는 어떤 오차 모델이 되겠죠. 그리고 그 거리값을 구하는 공식도 기존에는 이렇게 두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의 절대값이나 혹은 뭐 제곱으로 표현을 했다면은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오차를 정의하는 어떤 모델이 좀 더 복잡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교를 드린 거지 네, 이런 방법론들을 고민을 해보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학문 자체를 연구할 때 해야 되는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습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재미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 지금까지의 수업과는 다르게
오늘 갑자기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은 수학적 이론들이 나와서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1차 함수의 형태를 이용한 우리가 선형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 오차의 제곱값을 사용을 했고, 그랬죠? 그것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각 파라미터별로 편미분을 수행을 해가지고 결국 최적의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을 해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에서 우리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특성, 즉 기본 수학 이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복습을 했고, 또 최적화를 통해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이 최적화를 통해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과정까지 모두 다 다루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